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역DB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자주 국방의 꿈 박정희 정권에서 있었던 핵개발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말하자면 모순적인 정권입니다. 60에서 70년대 외교, 안보적 위협은 굉장히 컸고 지금과는 달리 북보다 경제적, 국방적으로도 전혀 분명히 위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사실 매번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선 개헌은 물론이고 유신헌법의 통과 등으로 독재의 장치를 만들어놨으나 이러한 힘의 정치를 하는 집권자는 그 당위성과 도덕성에서 언제나 불안하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줄다리기였죠. 단적으로 당시 대한민국은 미국의 지원과 협력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1960년대 말 월남 참전이 계기였는데 박정희는 내부적으로 월남 참전에 대해 전면적인 병력의 파병을 쉽사리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파들이 만만치 않았고 거기서 많은 청년들이 죽는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죠. 자, 이때 미국은 사실상 반강제적인 협박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방위를 담당하던 미군의 이계사단을 빼서 월남으로 투입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죠.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이것은 날벼락과 같고 협박 그 자체입니다. 즉 베트남전 파병은 같은 자유진영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한민국의 안보적 차원에서도 거절할 수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전 파병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물적 인프라를 제공했고 한국군의 현대화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죠. 그러나 집권자인 박정희는 이러한 상황이 솔직히 그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미국에 기대야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실감했던 사건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1970년대에서는 같은 공산 진영의 중국과 소련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미국과 닉슨 독트린이 이루어지며 미국과 중국의 화해와 협력의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 자체가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당사자들이 저항과 저지를 해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방위 개념을 수정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상 큰 충격을 주었죠. 또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협박이 이전에 있었던지라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안보적, 국방적 상황에 대해 깊은 고뇌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1971년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 주한미군은 축소되었고 7사단 2만여 명이 철수했습니다. 당연히 박정희는 이 당시 이를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박정희가 자주적 방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월맹과 남베트남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월맹이 이후 이를 무시하고 남베트남을 패망시켰을 때 미국은 다시 돕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고 실제로 국내적으로 자주 국방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가지 말들이 나왔죠. 당연히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원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1974년 정말 뜬금없이 제3세계 국가인 인도에서 핵실험에 성공하여 핵무장 국가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국제사회의 큰 충격이었고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여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당시 박정희의 입장은 이후의 노무현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데 미군의 국방적 의미는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하지만 그 두 사람은 반미적 입장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에서 최대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더욱 컸죠. 남베트남의 경우에서 보듯 실제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경우 나라가 패망하는 사례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권 유지의 입장에서도 미군에게 기대는 이러한 상황이 본인의 장기 집권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보듯 미국에게는 주한미군 자체가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하니까요. 실제로 박정희는 미국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했고 당시 그러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국가로 프랑스와 접촉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핵보유 국가였고 이들을 통해 플루토늄 제조를 위한 재처리 시설 장비와 설계도를 완성시켰습니다. 1976년 5월 이미 미국은 박정희 정권이 진행하고 있었던 핵개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한국이 만약 핵무기 개발을 고집한다면 미국은 안보 및 경제 문제를 포함해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박정희 정권에 날린 마지막 최후 통첩격인 경고였습니다. 기록상 박정희는 핵을 통한 자주 국방을 꿈꾸면서도 1977년 이러한 미국의 협박을 어쩌지 못해 이후로는 핵개발을 중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는 핵개발을 위해 예정되어 있던 프랑스제 제처리 플랜트와 캐나다산 신형 중수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후 한국 핵연료개발공사를 만들고 발전용 원자로와 핵연료봉 개발을 지속적으로 계획하죠. 자, 중요한 증언으로는 박정희는 계속 핵개발을 비밀리에 하고 있었고, 실제로 박정희의 측근인 선우련 전 공보비서관은 이렇게 증언했는데, 박 대통령은 1981년 상반기 중 핵무기 제조를 완료할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라고 말했으며,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은 박 대통령이 1978년 9월 나에게 핵무기 개발이 95% 완료되었으며 1981년 상반기부터는 핵무기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가 말하길 핵개발이 완료되면 김일성은 감히 남침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했죠. 그리고 다른 증언으로는 박정희가 81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스스로 말했다는 증언도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라 볼 수 없지만 일단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명분상 핵을 개발하고 물러나도 유신 헌법이 유지되는 한 공화당에서 무조건 다음 대통령이 나올 것이고, 박정희는 직임한 대통령이 아닐 뿐 이전에 푸틴이 바지사장 대통령을 올려놓고 실제로 통치했던 것처럼 자신이 실제로 지배하는 그림이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은 이후 박정희가 암살당한 11.6에 대한 음모론으로 이어지는데, 실제로 미국은 내내 박정희에게 경고성 발언을 했고 대한민국의 핵개발을 반대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기 바로 직전에 로버트 브루스터 미 중앙정보국 한국 지부장과 만났고 이후 11.6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 카터 대통령의 방한 때 입국한 CIA 요원 250명이 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11.6까지 남아있었다는 점 때문에 김재규의 진짜 배우는 미국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음모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정희는 1979년 후반에 세상을 떠났고 이후 전두환이 집권하게 되는데, 전두환은 쿠데타로 집권했기에 명분상 미국의 승인과 지원을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이후 박정희가 명운을 걸고 설립한 핵연료 개발 공사를 해체하고 한국에너지연구소를 만들었죠.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서 핵개발에 참여했던 인물들과 기구들을 해체시켰습니다. 이후 미국의 지원을 보면 전두환 정권에서 갑자기 다시 주한미군이 증원됩니다. 또한 당시 최신의 무기를 할 수 있는 F-16 전투기가 전두환 정권에서 들어오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는 분명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국방의 상황을 걱정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동아시아의 정세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반해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역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어떠한 명분도 없어질 수도 있겠죠. 또한 이후의 경제 발전도 없었을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 역시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함에도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했던 핵무기의 필요성과 자주 국방을 위한 핵개발에 동의하십니까?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시 박정희가 핵개발을 밀어붙였다면 대한민국은 절대 지금과 같은 국가가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국방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전에 이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명운을 걸고 계획했던 자주 국방의 꿈, 그로 인해 수많은 음모론을 탄생시켰던 그 사건, 박정희 정권의 자주 국방과 핵개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